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 한 여자가 대문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 여자의 이름은 지수. 한때 강남 아파트에 살며 외제차를 몰았던 그 지수였습니다. 지금 그녀의 손에 들린 것은 낡은 캐리어 하나뿐. 전신이 비에 젖은 채 지수는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딸깍. 한 번, 두 번, 세 번.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지수예요.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어머니. 하지만 집 안은 고요했습니다. 불이 꺼진 창문, 잠긴 대문. 지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10년 만이었습니다. 10년 만에 이 문 앞에 선 것이. 그리고 10년 전 지수가 이 대문을 나서며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집에 들어가세요. 저희는 절대 모시지 않을 거예요. 그 말의 대가를 지수는 지금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10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014년 가을,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당시 30대였던 지수는 승승장구하고 있었습니다. 남편 민주는 중견건설사의 이사로 승진했고 아파트는 35평에서 50평으로 넓혀졌습니다. 지수는 매일 백화점을 돌며 명품 가방을 구경했고 주말이면 친구들과 호텔 브런치를 즐겼습니다. 그런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지수야, 나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요즘 혼자 사는 게 좀 외롭고 힘들어서 그러는데 너희 집에 들어가서 같이 살면 안 될까? 지수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올해 65, 5년 전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수에게 시어머니와의 동거는 상상도 하고 싶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지수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신혼생활 즐기고 싶어서요. 같이 사는 건 좀 그래요. 전화 너머로 시어머니의 한숨이 들렸습니다. 그래, 알았어. 미안하다. 엄마가 너무 욕심 부렸구나. 전화를 끊은 지수는 불쾌한 표정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신혼도 아닌데 무슨 신혼생활이야. 그냥 같이 살기 싫다는 걸 완곡하게 표현한 거지. 그날 저녁 퇴근한 민준에게 지수가 말했습니다. 오빠, 어머니가 우리랑 같이 살자고 하시던데요. 민준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어머니가 그러셨어? 응. 근데 나는 싫어. 우리 신혼생활도 즐기고 싶고 무엇보다 시어머니랑 한 집에서 산다는 게 상상이 안 돼. 민준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보, 어머니가 혼자 사시는데 우리가 모셔야 하는 거 아니야? 지수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럼 오빠가 어머니 집에 들어가서 살든가. 나는 절대 안 살 거야. 내 생활 패턴 다 망가지는 거라고.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가 직접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지수야, 민준아.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너희도 알다시피 아빠 돌아가신 후로 엄마 혼자 사는 게 참 힘들어. 특히 밤이 되면 너무 무섭고 외로워서 잠도 제대로 못 자.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 그래서 말인데 너희랑 같이 살 수 있을까 싶어서 왔어. 엄마가 살림도 도와줄게. 손주들도 나중에 봐줄 수 있고. 지수는 팔짱을 끼고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아직 아이 계획도 없어요. 그리고 저는 제 생활이 있어서 같이 사는 건 좀 불편할 것 같아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수야, 엄마가 불편하다는 거니? 지수는 대답 대신 핸드폰만 들여다봤습니다. 민준이 중재하려 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좀 생각해 볼 시간을 주세요. 갑자기 말씀하시니까. 하지만 지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생각할 것도 없어요. 어머니, 죄송하지만 저희는 시어머니랑 같이 살 생각이 없어요. 차라리 어머니 집에 오빠가 들어가서 사세요. 저는 이 아파트 나가지 않을 거예요. 순간 거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지수야, 내가 그렇게까지 말하는구나. 엄마가 그렇게 싫니? 지수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싫다기보다는 제 생활이 우선이에요. 저는 결혼했다고 제 인생 포기하고 싶지 않거든요. 시어머니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가방끈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알았어. 엄마가 너무 욕심 부렸구나. 혼자 살 수 있어. 괜찮아. 민준이 어머니를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지수를 좀 더 설득해 볼게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아니야, 민준아. 며느리가 싫다는데 어쩌겠니? 엄마가 혼자 살면 돼. 너라도 가끔 전화해줘. 그게 엄마한테는 큰 힘이 될 거야. 시어머니가 떠난 후 지수는 상쾌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휴, 다행이다. 확실하게 선 그어놔야 나중에 더 편해. 애매하게 하면 자꾸 들어오려고 하잖아. 민준이 불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그래도 너무 심하게 말한 거 아니야? 어머니, 표정 봤어? 지수가 눈을 흘겼습니다. 뭐가 심해? 나는 솔직하게 말한 것뿐이야. 오빠도 시어머니랑 같이 살고 싶어? 그럼 오빠 혼자 어머니 집 가서 살아. 나는 안 갈 거니까. 민주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더 이상 동거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혼자 살았습니다. 좁은 투룸빌라에서 텔레비전과 라디오를 벗삼아 가끔 민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아, 엄마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어. 잘 지내지? 민준은 바쁘다는 핑계로 5분도 안 돼서 전화를 끊곤 했습니다. 명절이 되면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준아, 이번 명절에는 우리 집에 올 거니? 엄마가 음식 많이 준비할게. 하지만 지수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제주도로 여행 갈 거예요. 명절에 꼭 시댁 가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시어머니는 또 한숨을 쉬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알았어. 좋은 여행 하렴.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시어머니는 혼자서 병원을 다녔고, 혼자서 아팠고, 혼자서 울었습니다. 지수와 민주는 강남 한복판에서 화려한 삶을 누렸습니다. 고급 레스토랑, 해외여행, 명품 쇼핑. 시어머니 생각은 까맣게 잊고 살았습니다. 2017년 겨울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입원했습니다. 폐렴으로 쓰러진 것이었습니다. 민준에게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어머님께서 폐렴으로 입원하셨습니다. 빨리 와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민준이 황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나는 백화점 세일하는데 가야 해. 오빠 혼자 다녀와. 병원 중환자실에 누운 시어머니. 민준을 보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너무 아프다. 혼자 사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 민준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왔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준아, 엄마 퇴원하면 너희랑 같이 살 수 있을까? 더는 혼자 살기 힘들어. 민주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집에서 기다리는 지수의 얼굴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민준이 병원에서 돌아와 지수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많이 아프셔. 우리랑 같이 살고 싶다고 하시는데. 지수가 단칼에 잘라 말했습니다. 안 돼. 나 그거 절대 못해. 어머니 아프신 건 안 됐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희생할 필요는 없잖아. 요양 보호사 고용하든지 해. 민준이 난처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지수가 소리쳤습니다. 오빠,
그럼 오빠가 어머니 모시고 살아. 나는 절대 안 돼. 내 인생 망치고 싶지 않다고. 민주는 결국 시어머니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지수가 건강이 안 좋아서요. 같이 사는 건 힘들 것 같아요. 대신 제가 자주 들를게요. 시어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게 거짓말이라는 것을. 하지만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알았어. 엄마가 무리한 부탁했구나. 괜찮아. 그날 이후로도 시어머니는 혼자였습니다. 좁은 빌라에서 텔레비전 소리만 들으며 외롭게 가끔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민준은 점점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지수가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명절에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생일에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렇게 잊혀져 갔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혼자서도 살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작은 빌라를 팔고 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을 조금씩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그리고 남편이 남긴 작은 보험금. 시어머니는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았습니다. 언젠가는 혼자서도 품위 있게 살 수 있는 곳으로 갈 거야. 아들한테 손 벌리지 않고, 며느리한테 무시당하지 않고. 그게 시어머니의 작은 꿈이었습니다. 그렇게 5년이 더 흘렀습니다. 2022년, 시어머니는 칠순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생일날에도 아들에게서 전화 한 통 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혼자 미역국을 끓여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괜찮아. 나는 나대로 잘 살 거야. 그리고 그 무렵 지수와 민준의 삶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 사업 확장을 결심한 것입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독립하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지수는 반대했습니다. 오빠, 지금 회사 다니면서 안정적으로 사는 게 좋잖아. 왜 굳이 위험한 사업을 해? 하지만 민준은 고집을 부렸습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 나도 내 사업하고 싶어. 결국 민준은 퇴사했습니다. 그리고 건설 관련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잘 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민준은 사기를 당했습니다. 거래처가 먹튀를 한 것입니다. 순식간에 3억의 빚이 생겼습니다. 지수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오빠가 3억이나 빚을 졌다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민준도 패닉 상태였습니다. 미안해, 여보.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사과로 빚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강남 아파트는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외제차도 압류당했습니다. 명품, 가방들도 중고시장에 팔아야 했습니다. 지수와 민주는 월세 오피스텔로 이사했습니다. 그것도 서울 외곽의 낡은 곳으로. 지수의 친구들은 하나 둘 떠나갔습니다. 가난해진 지수를 더 이상 상대해주지 않았습니다. 지수는 절망했습니다.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그때 어머니를 모실 걸 그랬어. 그럼 적어도 어머니가 도와줬을 텐데. 민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래, 어머니라면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실 거야. 10년 전에는 우리가 어머니를 외면했지만 이제는 상황이 다르잖아. 어머니께 용서를 구하고 도움을 청하자. 2024년 12월 비 오는 밤, 지수는 시어머니 집 주소를 찾아 그곳으로 향했습니다. 10년 만에 찾아가는 시댁, 10년 만에 보는 그 대문. 하지만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수는 그 대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10년 전의 오만함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남은 것은 절망뿐이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과연 시어머니는 어디로 간 걸까요? 그리고 10년 만에 찾아온 며느리를 시어머니는 어떻게 대할까요?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비 오는 밤, 지수는 이웃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혹시 옆집 어르신 어디 가셨는지 아세요? 문이 열리고
70대 할머니가 나왔습니다. 아, 옆집 분 말씀이세요? 그분 2년 전에 이사 가셨어요. 지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이사요? 어디로요?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글쎄요. 어디 좋은 데 간다고 하시던데.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지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2년 전이라면 2022년 바로 그 무렵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던 때가 그때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2022년 봄 시어머니는 칠순을 맞았습니다. 생일날 아침 시어머니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민준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민준아, 엄마야. 전화 너머로 민준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지금 바빠요. 무슨 일이세요?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엄마 오늘 생일이라서 너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어. 민준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 생신이셨어요. 축하드려요. 근데 진짜 바빠서요.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시어머니는 핸드폰을 내려다보며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바쁘겠지. 나중에 전화 주겠지. 하지만 민준에게서 전화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도, 그 다음 날도 시어머니는 혼자 미역국을 끓여 먹었습니다. 작은 원룸에서 텔레비전을 보며 그때 시어머니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아들에게 기대지 말자. 더 이상 며느리의 눈치를 보지 말자. 나는 나만의 노후를 준비하자. 시어머니는 은행에 갔습니다. 통장을 확인하니 5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작은 빌라를 팔아서 모은 돈, 국민연금을 10년간 모은 돈, 남편이 남긴 보험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은 돈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은행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저 노후 준비 상담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은행 직원이 친절하게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실버타운 같은 데 들어가고 싶어요. 품위 있게 아무에게도 손 벌리지 않고 살고 싶어요.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현재 5천만 원 있으시네요. 여기에 국민연금 월 60만 원이면 괜찮은 실버타운에 입주 가능하십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네. 경기도 외곽에 좋은 곳들이 많아요. 한번 방문해 보시겠어요? 시어머니는 그날부터 실버타운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곳을 방문했고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음에 드는 곳을 찾았습니다. 경기도 파주의 한 실버타운. 입주금 3천만 원에 월 관리비 80만 원. 깨끗한 시설. 친절한 직원. 다양한 프로그램. 시어머니는 계약서에 사인했습니다. 2022년 여름. 시어머니는 이사했습니다. 아들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혼자서 이사 트럭에 짐을 싣고 시어머니는 마지막으로 그 동네를 돌아봤습니다. 10년 동안 혼자 살았던 곳, 외롭고 힘들었던 곳, 하지만 이제 떠나는 곳. 시어머니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아무에게도 의지하지 않는 내 인생. 실버타운에 도착한 시어머니. 깨끗한 방, 따뜻한 난방, 규칙적인 식사. 무엇보다 좋았던 것은 외롭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또래의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취미 활동을 하고 운동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점점 건강해졌고 점점 행복해졌습니다. 그동안 지수와 민주는 어떻게 지냈을까요? 2022년 여름, 민준의 사업은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건설 관련 컨설팅 회사를 차린 민준. 초반에는 몇 건의 프로젝트를 따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지수는 기뻐했습니다. 오빠, 역시 사업이 맞는 것 같아. 이제 곧 대박 날 거야. 민준도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래, 회사 그만둔 거 후회 안 해.
이제 제대로 벌어볼 거야. 지수는 다시 명품 가게를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신용카드를 긁으며 가방을 사고 옷을 샀습니다. 친구들과 고급 레스토랑에서 만났습니다. 오랜만이야. 지수야. 요즘 잘 나간다며? 지수가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응. 남편이 사업 대박 났어. 곧 더 큰 아파트로 이사 갈 거야. 친구들이 부러워했습니다. 와, 좋겠다. 역시 지수는 복 받았어.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2023년 가을, 민준에게 거래처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민준 씨, 이번 프로젝트 성금 좀 입금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성금이요? 계약서에는 없었던 조건 아닌가요? 거래처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아, 그게 관행이에요. 성금 안 주시면 프로젝트 진행이 어렵습니다. 민준은 고민했습니다. 성금은 1억 원. 회사에 현금이 부족했습니다. 결국 민준은 대출을 받기로 했습니다. 은행에서 1억을 빌렸습니다. 담보는 강남 아파트였습니다. 지수는 불안했습니다. 오빠, 대출 받는 거 괜찮아? 민준이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 이 프로젝트만 끝나면 3억은 벌어. 1억 빌려서 3억 거는 거니까 이익이야. 지수는 민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1억을 거래처에 입금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거래처와 연락이 끊겼습니다. 민준이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습니다. 사무실을 찾아가니 텅 비어 있었습니다. 민준은 사기를 당한 것이었습니다. 1억이 순식간에 증발했습니다. 민준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어떡하지? 대출금은 어떻게 갚지? 하지만 설상가상으로 다른 거래처에서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계약 불이행으로 손해배상 소송이 걸린 것입니다. 변호사 비용, 합의금, 위약금. 순식간에 2억이 더 날아갔습니다. 총 3억의 빚이 생긴 것입니다. 민준은 지수에게 고백했습니다. 여보, 우리 큰일 났어. 3억 빚이 생겼어. 지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 3억?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어? 민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지수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오빠가 사업한다고 할 때 말렸잖아. 왜 내 말을 안 들어? 이제 어떡하라고. 민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사과로 빚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은행에서 독촉 전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대출금, 상환이 밀렸습니다. 결국 강남 아파트는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2024년 봄, 지수와 민주는 강남을 떠났습니다. 서울 외곽의 낡은 월세 오피스텔로 이사했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50만 원. 20평도 안 되는 좁은 공간. 지수는 절망했습니다. 내가 이런 데서 살아야 한다고? 민준도 무너졌습니다. 미안해. 다 내 잘못이야. 외제차도 압류당했습니다. 명품, 가방들도 하나씩 중고시장에 팔아야 했습니다. 지수의 친구들은 연락을 끊었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습니다. 만나자고 해도 핑계를 댔습니다. 지수는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내 친구가 아니었어. 내 돈과 친했던 거야. 민주는 다시 취직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나이도 많고 사업 실패 이력도 있었습니다. 겨우 구한 일자리는 작은 회사의 계약직이었습니다. 월급은 250만 원, 월세 50만 원, 생활비, 대출이자 빠듯했습니다. 지수도 일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경력이 없었습니다. 결혼 후 일한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겨우 구한 일자리는 마트 계산원이었습니다. 시급 1만 원, 하루 8시간, 주 5일, 월급은 170만 원 정도였습니다. 지수는 처음으로 일의 고됨을 느꼈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계산하고 손님들에게 욕을 먹고 한때 명품 가방을 들고 다녔던 자신이 이제는 마트 계산원. 지수는
매일 울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지수가 민준에게 말했습니다. 오빠, 어머니한테 도움을 청해보는 게 어때? 민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응. 어머니, 혼자 사시잖아. 우리 사정 말씀드리면 도와주실 거야. 민준은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머니한테 얼마나 못했는데. 지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잖아. 자식이 이렇게 힘들면 도와주시는 게 당연하지. 민주는 마지못해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고객님의 요청으로 서비스가 일시 정지되었습니다. 민준이 당황했습니다. 전화가 안 돼. 지수가 말했습니다. 그럼 집으로 찾아가자. 어차피 여기서 멀지 않잖아. 그렇게 지수와 민주는 시어머니의 집 주소를 찾았습니다. 10년 만에 찾아가는 시댁, 10년 만에 보는 그 동네. 하지만 도착해보니 집은 비어 있었습니다. 이웃에게 물어보니 2년 전에 이사 갔다고 했습니다. 어디로 갔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지수는 패닉에 빠졌습니다. 어머니가 어디로 간 거야? 왜 우리한테 말도 안 하고 이사를 간 거야? 민준도 당황했습니다. 어머니 연락처도 바뀌었고 어떻게 찾지? 지수가 화를 냈습니다. 오빠가 평소에 연락이라도 했어야지. 10년 동안 뭐 했어? 민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어머니를 방치한 것이 사실이었으니까. 지수와 민준은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현실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2024년 가을, 민준이 다니던 회사가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민준은 해고되었습니다. 다시 백수가 된 것입니다. 지수의 마트 알바 수입만으로는 생활이 불가능했습니다. 월세도 밀렸습니다. 3개월, 4개월, 5개월. 집주인이 독촉했습니다. 월세 안 내시면 나가셔야 해요. 지수는 울며 애원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곧 돈 마련할게요. 하지만 집주인은 냉정했습니다. 6개월째 밀리면 법적 조치 취하겠습니다. 지수는 절망했습니다. 이제 정말 갈 곳이 없어. 친정 부모님도 이미 선을 그었습니다. 지수의 아버지가 전화로 말했습니다. 지수야, 우리도 형편이 어려워. 너희를 도와줄 여유가 없어. 미안하다. 지수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지수는 마지막 희망을 떠올렸습니다. 시어머니, 10년 전 자신이 냉정하게 거절했던 그 사람, 혼자 살게 내버려 두었던 그 사람. 하지만 지금은 그 사람만이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지수가 민준에게 말했습니다. 오빠, 어머니를 꼭 찾아야 해. 아무리 생각해도 어머니밖에 없어. 민준도 동의했습니다. 그래, 어머니라면 우리를 도와주실 거야. 그 후 한 달 동안 지수와 민주는 시어머니를 찾아다녔습니다. 주민센터에 문의했지만 개인정보라며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친척들에게 물어봤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던 중 민준이 어머니의 지인 한 분을 만났습니다. 옛날 동네에서 같이 살았던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민준이구나. 어머니 찾니? 네. 할머니, 어머니, 어디 계신지 아세요?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에휴, 너희 어머니, 경기도 쪽 실버타운에 가신다고 하시던데, 정확한 곳은 나도 몰라. 하지만 파주 쪽이라고 하셨어. 민준과 지수는 파주의 실버타운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실버타운은 많았고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입주자 명단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2024년 12월 초,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이었습니다. 지수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예전 시어머니 집을 다시 찾았습니다. 혹시 이웃 중 누군가 더 자세히 알까 싶어서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빈집, 잠긴 대문, 꺼진 불빛. 지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10년 전
자신이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엄마 집에 들어가세요. 저희는 절대 모시지 않을 거예요. 그 말의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지수는 대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어머니, 제발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어둠 속에서 대답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수는 알지 못했습니다. 2년 전 이곳을 떠난 시어머니가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그리고 1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준비해 왔는지를. 곧 지수는 그 모든 것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과연 시어머니는 지수를 용서할까요? 아니면 10년의 원한을 갚을까요?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비 오는 밤, 지수는 젖은 몸으로 오피스텔로 돌아왔습니다. 민준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어떻게 됐어? 어머니 찾았어? 지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어. 집은 텅 비어 있고 이웃들도 2년 전 이사 갔다는 것만 알고 어디로 갔는지는 몰라. 민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우리 어떡하지? 월세는 계속 밀리고 있고 다음 주면 집주인이 강제 퇴거시킨다는데. 지수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그날 밤 지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를 꼭 찾아야 해. 그게 우리의 마지막 희망이야. 다음 날 아침 지수는 결심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찾아보기로 한 것입니다. 지수는 인터넷을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경기도 파주 실버타운, 경기도 실버타운, 노인 요양시설. 수십 개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수는 하나씩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거기 김순자라는 분 입주해 계신가요? 하지만 대부분의 답변은 같았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개인정보라서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지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10개, 20개, 30개. 그리고 마침내 31번째 전화에서 희망이 보였습니다. 파주의 한 프리미엄 실버타운이었습니다. 여보세요. 그린힐 실버타운입니다. 지수가 물었습니다. 거기 김순자라는 분 계신가요? 7순 정도 되시고요. 직원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고객님, 정확한 정보는 드릴 수 없습니다만 혹시 가족분이세요? 지수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네, 저 며느리예요. 직원이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직접 방문해 주시겠어요? 신분증 지참하시고요. 지수는 기뻐하며 소리쳤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갈게요. 전화를 끊은 지수는 민준에게 달려갔습니다. 오빠, 찾았어. 어머니 계신 곳 찾았어. 민준도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정말? 어디야? 파주에 있는 그린힐 실버타운이라는 곳이야. 지금 가자. 지수와 민준은 서둘러 준비했습니다. 낡은 옷이지만 최대한 단정하게 입었습니다. 그리고 버스를 타고 파주로 향했습니다. 버스 안에서 지수는 긴장했습니다. 10년 만에 보는 시어머니, 과연 자신을 반겨줄까? 아니면 화를 낼까? 민준도 불안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우리를 용서해 주실까? 지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용서하시든 안 하시든 우리는 빌어야 해. 그리고 도움을 청해야 해. 우리에겐 다른 선택지가 없어. 2시간 후 그들은 그린힐 실버타운에 도착했습니다. 지수는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실버타운은 상상 이상으로 고급스러웠습니다. 넓은 정원, 깨끗한 건물, 현대적인 시설. 입구에는 분수대가 있었고 로비는 호텔처럼 화려했습니다. 지수가 놀라며 중얼거렸습니다. 여기가 실버타운이라고? 호텔 같은데? 민준도 당황했습니다. 어머니가 여기 계신다고? 어떻게 이런 곳에? 두 사람은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리셉션 데스크에 직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김순자님의 가족인데요.
방문하러 왔습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신분증 좀 보여주시겠어요? 지수와 민준이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직원이 확인하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인되었습니다. 김순자님은 3동 205호에 계십니다. 하지만 방문 전에 먼저 연락을 드려야 하는데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직원이 내선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순자님, 가족분들이 방문하셨는데요. 며느리분과 아드님이라고 하시는데, 네, 알겠습니다. 직원이 전화를 끊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방문 허락하셨습니다. 3동으로 가시면 됩니다. 지수와 민주는 3동으로 향했습니다. 복도는 깨끗했고 곳곳에 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클래식 음악이 은은하게 흘러나왔습니다. 205호 앞에 도착했습니다. 지수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딸랑.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지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사람. 그것은 지수가 기억하는 시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10년 전 초라하고 외로워 보이던 시어머니. 하지만 지금 눈앞에 있는 사람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우아한 회색 원피스를 입고 단정하게 손질된 헤어스타일, 건강해 보이는 피부, 밝은 표정, 그리고 무엇보다 당당한 자세. 시어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지수와 민주는 멍하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더 놀라웠습니다. 30평은 되어 보이는 넓은 공간, 거실, 침실, 주방, 욕실이 모두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큰 창문으로는 정원이 보였습니다. 벽에는 그림이 걸려 있었고 책장에는 책들이 가득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앉으세요. 지수와 민주는 어색하게 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맞은편 소파에 우아하게 앉았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10년 만이네요. 무슨 일로 왔나요? 지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준비해온 말들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민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동안 연락도 안 드리고. 시어머니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바쁘셨겠죠. 지수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10년 전에 너무 심하게 대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시어머니는 표정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와서 사과하러 온 건가요? 민준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사실은 저희가 지금 너무 힘들어서요. 제가 사업을 하다가 실패해서 빚이 3억이나 생겼어요. 집도 경매로 넘어갔고 지금은 월세방에 사는데 그것도 밀려서. 시어머니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지수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좀 도와주세요. 갈 곳이 없어요. 친정도 안 받아주고 어머니밖에 없어요. 시어머니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주방으로 가서 물을 따라왔습니다. 2잔을 테이블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물 드세요. 지수와 민주는 물을 마셨습니다. 시어머니는 다시 앉아서 말했습니다. 10년 전 이야기를 해볼까요? 제가 동거를 제안했을 때 며느리는 뭐라고 했죠? 지수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집에 들어가세요. 저희는 절대 모시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말했죠. 지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어머니가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생각했어요. 아, 나는 이 집안에 필요 없는 사람이구나. 아들도 며느리 편이고 며느리는 나를 짐으로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결심했어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로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제라도 함께 살고 싶어요. 시어머니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와서요? 10년 전에는 싫다고 하더니 이제는 함께 살자고요? 왜 그럴까요? 제가 궁금하네요. 지수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그때는 제가 철없었어요. 이제는 달라졌어요. 정말로 어머니를 모시고 싶어요.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제가 만약 여전히 가난하고 외롭게 작은 방에서 살고 있었다면요? 그래도 찾아왔을까요? 지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계속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해보세요. 며느리가 저를 찾은 이유는 제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서잖아요. 제가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었다면 찾지 않았겠죠. 민준이 변명했습니다. 어머니, 그런 게 아니라 시어머니가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저는 이미 다 알아요. 며느리가 마트에서 계산원으로 일한다는 것도, 민준이 회사에서 잘렸다는 것도, 월세를 6개월이나 밀렸다는 것도. 지수와 민준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아세요? 시어머니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자식을 걱정하죠. 아무리 버림받았어도 저는 2년 전에 이사 온 후에도 가끔 몰래 너희를 지켜봤어요. 멀리서 들키지 않게 강남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는 것도 봤고 며느리가 마트 유니폼 입고 출근하는 것도 봤어요. 민준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시어머니는 표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봉투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흰색 봉투. 시어머니가 테이블 위에 봉투를 놓았습니다. 이거 가져가세요. 지수와 민준이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혹시 돈인가? 도와주시는 건가? 지수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었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시어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열어보세요. 지수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돈이 없었습니다. 대신 한 장의 종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지수가 종이를 꺼내 읽었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종이에는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경기도 파주시 XX동 XXX번지 고시원 302호. 그 아래에는 짧은 메모가 있었습니다. 여기 방 하나 계약해뒀습니다. 보증금 없는 월세 30만 원. 3개월치 선납했으니 그 안에 자리 잡으세요. 그게 제가 해줄 수 있는 전부입니다. 지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시어머니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10년 전 며느리가 저를 거절했을 때 저는 혼자 힘으로 일어섰어요. 아무에게도 손 벌리지 않고 제 힘으로. 이제 며느리도 그렇게 하세요. 혼자 힘으로 일어서세요. 저는 더 이상 며느리의 안전망이 아니에요. 민준이 애원했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저는 어머니 아들이잖아요. 시어머니의 눈에 차가운 빛이 서렸습니다. 아들. 10년 동안 생일에도 전화 한 통 안 한 아들.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하루 만에 사라진 아들. 명절에도 얼굴 한 번 안 비춘 아들. 그런 아들이 이제 와서 어머니라고 부르나요?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이제 가세요. 저는 더 이상 며느리와 아들의 어머니가 아니에요. 저는 이제 김순자라는 독립된 한 사람이에요. 지수가 울며 매달렸습니다. 어머니, 제발요. 우리 정말 갈 곳이 없어요. 시어머니가 지수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10년 전 제가 갈 곳이 없을 때 며느리는 차갑게 돌아섰죠. 이제 제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민준이 봉투를 들고 소리쳤습니다. 이게 전부예요? 고시원방 하나? 어머니는 이렇게 좋은 곳에 사시면서? 시어머니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이건 제 돈으로 마련한 거예요. 10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은 돈으로요. 며느리와 아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 자신을 위해서요. 지수가 절규했습니다. 그럼 저희는 어떡하라고요? 시어머니가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10년 전 제가 똑같은 질문을 했을 때 며느리는 뭐라고 했죠?
혼자 알아서 하세요. 이제 제가 똑같이 말하겠어요. 며느리도 혼자 알아서 하세요. 지수와 민주는 떠밀리듯 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복도에 남겨진 두 사람. 손에는 고시원 주소가 적힌 종이 한 장뿐이었습니다. 지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민준도 벽에 기대서서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10년의 대가, 그것은 너무나 잔인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충격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과연 지수와 민주는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시어머니의 마지막 한마디는 무엇일까요? 이야기는 절정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실버타운을 나온 지수와 민준. 두 사람은 버스 정류장에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고시원 주소가 적힌 종이 한 장. 지수가 종이를 구겨쥐며 말했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 어머니가 정말 이렇게 냉정한 분이셨어? 민준도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렇게 변하셨다니. 지수가 화를 냈습니다. 변한 게 아니야. 원래 냉정한 사람이었던 거지. 우리가 힘들 때 이렇게 외면하다니.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보, 우리도 10년 동안 어머니를 외면했잖아. 지수가 소리쳤습니다. 그건 다르잖아. 어머니는 혼자서도 잘 사셨잖아. 우리는 지금 죽기 직전이라고.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버스가 왔습니다. 두 사람은 고시원 주소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1시간 후, 그들은 파주 외곽의 낡은 건물 앞에 도착했습니다. 3층짜리 건물. 벽에는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간판에는 행복 고시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지수가 건물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기가 우리가 살 곳이라고? 두 사람은 1층 관리실로 들어갔습니다. 관리인 아저씨가 담배를 피우며 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민준이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김순자 씨가 302호 방을 계약하셨다고 하는데요. 관리인이 장부를 확인했습니다. 아, 맞네요. 3개월치 월세 선납하셨어요. 신분증 좀 보여주세요. 신분증을 확인한 후 관리인이 열쇠를 건넸습니다. 3층이에요. 엘리베이터 없으니까 걸어 올라가세요. 지수와 민주는 좁은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계단은 삐걱거렸고 복도는 어두웠습니다. 302호 앞에 도착했습니다. 민준이 열쇠로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은 충격적으로 좁았습니다. 3평 남짓한 공간. 작은 침대 하나, 책상 하나, 옷장 하나. 창문은 작았고 환기구에서는 냄새가 났습니다. 화장실과 샤워실은 복도에 있는 공용이었습니다. 지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여기서 우리 둘이 살라고? 민준도 말문이 막혔습니다. 일단 잠시만 있다가 다른 곳을 알아보자. 지수가 비웃었습니다. 다른 곳? 우리한테 돈이 어디 있어서 다른 곳을? 3개월 후에는 여기서도 쫓겨날 거야. 민주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좁은 침대에 나란히 누웠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지수가 천장을 보며 말했습니다. 10년 전에는 50평 아파트에 살았는데 이제는 3평 고시원이야. 민준이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다 내 잘못이야. 내가 사업만 안 했어도. 지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지수도 알고 있었습니다. 민준만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자신도 똑같이 잘못했다는 것을, 시어머니를 냉정하게 거절했던 것, 10년 동안 무시했던 것, 그 모든 것이 지금의 결과를 만든 것을. 다음 날 아침, 지수는 마트에 출근했습니다. 민주는 구직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나이도 많고 경력도 애매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고시원 생활은 지옥 같았습니다. 좁은 공간, 시끄러운 소음, 불편한 공용시설. 지수는 매일 울었습니다. 민주는 점점 무기력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수가 마트에서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편의점 도시락 2개. 민준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오빠, 밥 먹어. 민준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배 안 고파. 지수가 화를 냈습니다. 그렇게 누워만 있으면 뭐해? 나가서 일이라도 찾아봐. 민준이 무기력하게 대답했습니다. 찾아봤어. 근데 아무도 안 뽑아줘. 지수는 한숨을 쉬며 혼자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다른 고시원 입주자와 마주쳤습니다. 50대의 남자였습니다. 남자가 말을 걸었습니다. 새로 오셨죠? 힘드시죠? 여기? 지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자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저도 3년째 여기 살아요. 사업 실패하고요. 처음엔 3개월만 있다 나가려고 했는데 벌써 3년이네요. 지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3년이요? 남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 사람들 다 그래요. 일단 들어오면 나가기 힘들어요. 돈 모으기가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조심하세요. 남자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수는 그 자리에 서서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저렇게 되는 건가? 3년, 5년, 10년. 이 좁은 방에서 평생을 사는 건가? 그날 밤, 지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새벽 2시, 지수는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 시어머니가 준 봉투가 있었습니다. 지수는 봉투를 꺼내 다시 살펴봤습니다. 종이를 뒤집어 봤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종이 뒷면에 작은 글씨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보지 못했던 글씨. 지수가 불을 켜고 자세히 읽었습니다. 10년 전 며느리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죠. 혼자 알아서 살라고.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며느리 차례예요. 혼자 힘으로 일어서세요. 그게 진짜 어른이 되는 길입니다. 그 아래에 또 다른 글이 있었습니다. P.S. 제가 이 실버타운에 들어올 수 있었던 건 10년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았기 때문입니다. 며느리도 할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지수는 그 글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복수하려던 게 아니었습니다. 교훈을 주려던 것이었습니다. 혼자 힘으로 일어서는 법을, 아무에게도 의지하지 않고 사는 법을. 지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노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부끄러움의 눈물이었습니다. 10년 전 시어머니는 혼자였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하지만 시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작은 빌라를 팔고 원룸으로 이사하고 한 푼 한 푼 모으고 국민연금을 아껴 쓰고 10년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당하게 실버타운에 입주했습니다.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지수는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자신은 어땠나요? 10년 동안 명품 가방을 사고 호텔 브런치를 먹고 해외여행을 다녔습니다. 한 푼도 저축하지 않았습니다. 미래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닥치자 바로 무너졌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손을 벌렸습니다. 지수는 부끄러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수는 민준을 깨웠습니다. 오빠, 일어나. 민준이 졸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왜? 지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 시어머니처럼 혼자 힘으로 일어서자. 민준이 어리둥절해했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 지수가 종이를 보여줬습니다. 이거 읽어봐. 민준이 종이 뒷면의 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표정이 변했습니다. 민준도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진짜 의도를. 민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대단한 분이셔. 지수가 말했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어. 10년은 아니더라도 5년, 3년. 열심히 살면 여기서 나갈 수 있어.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해보자. 그날부터 지수와 민준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민주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건설 현장 일용직.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수는 마트 근무 시간을 늘렸습니다. 하루 10시간, 주 6일.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 푼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편의점 도시락 대신 직접 밥을 지어 먹었습니다. 커피도 끊었습니다. 버스 대신 걸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통장에 80만 원이 모였습니다. 두 달이 지났습니다. 150만 원. 세 달이 지났습니다. 230만 원. 적은 돈이었지만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수가 민준에게 말했습니다. 오빠, 우리 할 수 있을 것 같아. 민준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할 수 있어.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지수에게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발신자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전화 너머로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혹시 김민준 씨의 부인이신가요?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여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린힐 실버타운 직원입니다. 김순자님과 관련해서 연락드렸습니다. 지수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어머니요? 어머니가 어떻게 되셨나요? 직원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김순자님께서 어제 쓰러지셨습니다. 지금 병원에 계십니다. 지수는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뭐라고요? 어머니가 쓰러지셨다고요? 민준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어떤 상태세요? 직원이 대답했습니다. 자세한 건 병원에서 들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파주중앙병원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빨리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지수와 민준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민준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빨리 가자. 두 사람은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갈아타고 1시간 반 후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중환자실 앞 의사가 나왔습니다. 김순자님 보호자분들이시죠? 네. 저희가 아들이랑 며느리입니다. 의사가 차트를 보며 설명했습니다. 환자분이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빨리 발견되어서 큰 문제는 없지만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지수가 물었습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나요?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안정적입니다. 하지만 앞으로 혼자 생활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재활 치료가 필요하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민준이 물었습니다. 면회 가능한가요?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안정이 필요합니다. 내일 아침에 오시면 면회 가능합니다. 지수와 민준은 중환자실 밖 의자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 후 지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빠, 우리 어머니를 모시자. 민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라고? 지수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혼자 계시게 하면 안 돼. 우리가 모셔야 해. 민준이 난처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보, 우리 지금 고시원에 사는데 어떻게 어머니를 모셔? 지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해야 해. 어머니가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 게 뭐야? 혼자 힘으로 일어서라는 거잖아. 이제 우리가 일어서서 어머니를 모셔야 해.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두 사람은 그날 밤 병원 복도에서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면회 시간이 되었습니다. 중환자실 문이 열렸습니다. 지수와 민준이 조심스럽게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는 시어머니, 산소 마스크를 쓰고 여러 기계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지수와 민준을 봤습니다. 그리고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수가 침대 옆에 앉으며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을 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준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모실게요.
이제 혼자 계시면 안 돼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힘겹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너희는 너의 인생 살아. 지수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이제는 진짜로 어머니를 모시고 싶어요. 돈 때문이 아니라 진심으로요.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지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준도 어머니의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세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10년 만에 진짜로 가족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고시원에서 어떻게 시어머니를 모실 수 있을까? 그리고 과연 이들의 앞에는 어떤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까? 이야기는 이제 마지막을 향해 갑니다. 병원에서 나온 지수와 민준.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서 심각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준이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어머니를 모시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고시원에서는 불가능해. 3평도 안 되는 공간에 우리 둘도 힘든데. 지수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 알아. 하지만 방법이 있을 거야. 민준이 물었습니다. 무슨 방법? 지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집을 알아보자. 민준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집을? 우리가 무슨 돈으로? 지수가 대답했습니다. 전세, 대출이든 뭐든. 내가 일을 더 하면 돼. 편의점, 야간 알바도 할 수 있어. 민준도 결심했습니다. 나도 일을 더 구할게. 낮에는 건설 현장, 밤에는 대리운전. 무슨 짓을 해서라도 집을 구해야 해. 두 사람은 그날부터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지수는 마트 근무를 마치고 밤에는 편의점에서 일했습니다. 하루 15시간 일했습니다. 민주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대리운전을 했습니다. 하루 18시간 일했습니다. 잠은 4시간만 잤습니다. 힘들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두 사람의 통장에 300만 원이 모였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650만 원. 3달이 지났습니다. 1천만 원. 지수와 민주는 부동산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파주 외곽의 투룸도 전세 보증금이 5천만 원이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말했습니다. 1천만 원으로는 어렵습니다. 최소 3천만 원은 있어야 전세 대출이 가능해요. 지수는 좌절했습니다. 3천만 원이라니 언제 모으지? 민준이 위로했습니다. 천천히 하자. 우리 할 수 있어. 그 사이 시어머니는 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빠르게 회복했습니다. 한 달 후에는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달 후에는 말도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회복이 빠르시네요. 곧 퇴원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혼자 사시기는 어려우니 가족분들이 돌봐드려야 해요. 시어머니는 퇴원 후를 걱정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자신을 모시겠다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어느 날 지수와 민준이 면회를 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너희들 나를 정말로 모실 거니? 지수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어머니. 시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너희 형편이. 민준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우리가 집을 구할 거예요. 시어머니가 놀랐습니다. 집을 어떻게? 지수가 설명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열심히 일해서 돈 모으고 있어요. 3천만 원 모으면 전세 대출 받아서 투룸 구할 수 있대요.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위해 그렇게까지. 민준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해야 할 일이에요. 10년 동안 못했던 걸 이제라도 하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3천만 원이면 너희가 얼마나 고생해야 하는데. 지수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10년 동안 혼자 모으셨잖아요.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어머니가 가르쳐 주셨잖아요. 포기하지 말라고. 시어머니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로부터 3개월이 더 지났습니다. 지수와 민주는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통장에 2천만 원이 모였습니다. 목표까지 1천만 원 남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수가 과로로 쓰러진 것입니다. 편의점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정신을 잃었습니다.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극심한 피로와 영양 부족입니다. 이렇게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최소 일주일은 쉬셔야 해요. 민준이 지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더 무리하게 한 거야. 지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선택한 거야. 하지만 조금만 쉬었다가 다시 할게. 그때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서. 시어머니는 이미 퇴원해서 실버타운으로 돌아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지수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달려온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지수의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지수야, 왜 이렇게까지 무리했니? 지수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빨리 집 구해서 어머니 모시고 싶었어요. 시어머니가 지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바보야, 내 건강이 더 중요하지. 민준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부족해서.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너희는 이미 충분해. 지난 3개월 동안 너희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다 알아. 지수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시어머니가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가끔 너희를 지켜봤거든. 몰래. 민준이 놀랐습니다. 저희를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수가 편의점에서 야간 근무하는 것도 봤어. 민준이 새벽에 대리 운전하는 것도 봤어. 너희 둘이 고시원 계단에 앉아서 컵라면 먹는 것도 봤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마다 내가 얼마나 가슴 아팠는지 모를 거야. 내 자식들이, 내 며느리가 그렇게 고생하는데. 지수가 울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시어머니가 계속 말했습니다. 사실 나는 며칠 전에 결정했어. 내 실버타운 계약을 해지하기로. 민준이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시어머니가 설명했습니다. 실버타운 계약을 해지하면 입주금 3천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어. 그 돈으로 너희 전세 보증금을 보태줄게. 지수가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안 돼요. 어머니, 그건 어머니가 10년 동안 모신 돈이잖아요. 시어머니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10년 동안 모은 돈이야. 하지만 이제 그 돈을 쓸 때가 된 거야. 진짜 가족을 위해서. 민준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그러시면 어머니는 어디서 사세요? 시어머니가 미소 지었습니다. 너희랑 같이 살겠다고 했잖아. 투룸이면 충분해. 거실에 작은 방 하나만 있으면 돼. 지수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시어머니가 지수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 오히려 기뻐. 10년 동안 혼자 살았잖아. 이제는 가족과 함께 살고 싶어. 민준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고맙긴. 내가 더 고마워. 너희가 변한 모습을 보여줘서. 진짜 어른이 된 모습을. 일주일 후. 시어머니는 실버타운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입주금 3천만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지수와 민준이 모은 2천만 원과 합쳐서 총 5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부동산을 찾아갔습니다. 파주 외곽의 깨끗한 투룸을 계약했습니다. 전세 보증금 5천만 원, 방 2개, 거실 하나, 주방과 화장실. 작지만 따뜻한 집이었습니다. 이사하는 날, 세 사람은 텅 빈 거실에 앉았습니다. 아직 가구도 없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창문을 보며 말했습니다. 햇볕이 잘 드네. 지수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방은 더 밝아요. 제일 좋은 방 드렸어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너희 신혼부부 방이어야지. 민준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작은 방이면 충분해요. 시어머니가 웃었습니다. 그래, 고맙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컵라면으로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직 가스도 안 들어오고 밥솥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컵라면이 그 어떤 산의 진미보다 맛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10년 전에 내가 너희한테 동거를 제안했을 때 이런 날이 올 줄 상상도 못했어. 지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그때 정말 죄송했어요. 시어머니가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때 일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있는 거야. 민준이 물었습니다. 무슨 뜻이세요? 시어머니가 설명했습니다. 10년 전에 너희가 날 받아줬다면 나는 여전히 의존적인 시어머니였을 거야. 너희한테 손 벌리고 너희 눈치 보면서. 하지만 거절당했기에 나는 독립할 수 있었어. 혼자 힘으로 일어설 수 있었어. 지수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몰락을 겪지 않았다면 변하지 못했을 거예요. 여전히 오만하고 생각 없이 살았겠죠.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빚이 생기고 집을 잃고 고시원에 살면서 저희도 비로소 진짜 삶을 배운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우리 모두 성장한 거야.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세 사람은 그렇게 컵라면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과거의 아픔도, 현재의 어려움도, 하지만 무엇보다 미래의 희망을. 다음 날부터 세 사람의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지수는 마트 일만 계속했습니다. 편의점, 야간 알바는 그만뒀습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민주는 건설 현장 일을 계속하면서 주말에만 대리운전을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집안일을 도왔습니다. 요리를 하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수는 시어머니에게 쉬라고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게요. 어머니는 쉬세요. 시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나도 뭔가 해야 해. 우리 같이 하자. 그렇게 두 사람은 함께 집안일을 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진짜 가족처럼. 시간이 흘렀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세 사람의 생활은 안정되었습니다. 지수와 민주는 꾸준히 돈을 모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민준이 정규직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작은 회사지만 안정적인 곳이었습니다. 지수는 마트에서 매니저로 승진했습니다. 월급이 조금 올랐습니다. 시어머니는 동네 복지관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같은 또래 어르신들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세 사람의 통장에 1천만 원이 다시 모였습니다. 지수가 제안했습니다. 어머니, 이 돈으로 가구 좀 바꿀까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이 돈은 너희 미래를 위해 저축해둬. 언젠가 더 넓은 집으로 이사 가야지. 민준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지금도 충분히 행복해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도 행복해. 정말로. 어느 일요일 오후 세 사람은 거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민준이 어렸을 때 사진들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민준이 이렇게 작았을 때가 있었네. 지수가 사진을 보며 웃었습니다. 오빠, 진짜 귀엽게 생겼네요. 민준이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그때 사진 왜 보여주세요?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너희한테 말하고 싶은 게 있어서. 두 사람이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10년 전, 너희가 나를 거절했을 때, 나는
너무 서럽고 외로웠어. 밤마다 울었어. 왜 내 아들은 날 버렸을까? 왜 며느리는 나를 싫어할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어. 그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걸. 지수가 조용히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 일이 있었기에 나는 독립할 수 있었어. 내 힘으로 살 수 있었어. 그리고 너희도 시련을 겪으면서 성장했잖아. 진짜 어른이 되었잖아. 민준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저희도 그렇게 생각해요. 시어머니가 미소 지었습니다. 인생이란 게 참 신기해. 고통이 축복이 되기도 하고, 이별이 재해가 되기도 하고. 지수가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앞으로도 저희 함께 해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함께 하자. 진짜 가족으로. 저녁이 되었습니다. 지수가 주방에서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도와주었습니다. 민주는 테이블을 닦았습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세 사람. 작은 투룸집, 화려하지 않은 식탁. 하지만 그곳에는 진짜 행복이 있었습니다. 밥을 먹으며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내일 날씨가 좋다던데. 우리 공원 갈까? 지수가 대답했습니다. 좋아요, 어머니. 민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내일 쉬는 날이에요. 세 사람은 웃으며 저녁을 먹었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보였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거실을 비췄습니다. 10년 전, 차가운 거절, 10년의 시간, 고통과 성장, 그리고 지금, 따뜻한 재회. 이것이 바로 인생이었습니다. 쉽지 않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 빛을 볼 수 있는. 저녁을 마친 후,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시어머니가 소파에 기대앉았습니다. 지수가 시어머니에게 담요를 덮어드렸습니다. 민준이 차를 끓여왔습니다. 평범한 일상. 하지만 그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세 사람은 이제 알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수와 민준도 자신들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침대에 누우며 지수가 민준에게 말했습니다. 오빠, 우리 정말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민준이 지수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우리 잘하고 있어. 지수가 물었습니다. 10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다시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 민준이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니, 지금이 더 좋아. 지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래. 10년 전에는 돈은 많았지만 진짜 행복은 없었어. 지금은 돈은 적지만 진짜 행복이 있어. 민준이 지수를 안았습니다. 사랑해, 여보. 지수도 민준을 안았습니다. 나도 사랑해. 그리고 두 사람은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일어나서 창문을 열었습니다.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지수가 주방에서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민준이 세수를 하고 나왔습니다. 평범한 아침.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 기적이 있었습니다. 10년 전 서로를 외면했던 세 사람. 이제는 함께 아침을 맞이하는 가족.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으며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고맙다. 너희가 있어서. 지수와 민준이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저희도 고마워요, 어머니. 어머니가 계셔서. 세 사람은 웃으며 아침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힘든 일이 있을 거라는 것을. 돈이 부족할 때도 있을 거라는 것을. 하지만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10년의 시간을 견뎌냈으니까. 가장 힘든 시련을 이미 극복했으니까. 이제 남은 것은 함께 걷는 길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는 진짜 행복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10년 전, 엄마 집에 들어가세요. 라고 말했던 그 며느리. 10년 후, 빈털터리로 돌아온 그 며느리. 시어머니가 건넨 봉투 안에는
단순한 고시원 주소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더 큰 선물이 들어 있었습니다. 혼자 힘으로 일어서는 법, 진짜 어른이 되는 법, 그리고 진짜 가족의 의미. 그것이 바로 10년의 대가였습니다. 잔인하지만 필요했던 교훈, 고통스럽지만 값진 선물. 그리고 이제 세 사람은 새로운 10년을 시작합니다. 더 이상 오만하지 않고 더 이상 외롭지 않은 함께하는 10년을. 이것이 그들의 이야기입니다.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의 이야기입니다.